정희야, 이제 정말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살 건데? 그 잔인한 말이 침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던 순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저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한마디였으니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날은 남편 민수 씨의 승진을 축하하는 파티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17가지 안주를 직접 준비하고 집안 구석구석 먼지 하나 없이 닦아냈습니다. 민수 씨가 회사 임원들과 중요한 손님들을 집으로 모셔온다고 했거든요. 여보, 오늘 정말 중요한 날이야. 김 회장님도 오시고 해외 바이어들도 온다고. 완벽하게 준비해줘. 네, 알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오후 6시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갈한 한복을 차려입고 현관에서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김 회장님이 제 앞에서 민수 씨를 칭찬했습니다. 박 이사 정말 부러워요. 이런 현모양처를 두다니. 요즘 이런 아내 어디서 찾겠어요? 하하, 제가 복이 많죠. 정의가 없었다면 오늘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민수 씨가 겸손하게 웃으며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에는 따뜻함이 아닌 형식적인 친밀감만 느껴졌습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저는 부엌에서 디저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란다 쪽에서 들려오는 민수 씨의 목소리에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나영아, 오늘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어떤지 보고 싶었거든. 나영이라니. 회사 비서실의 그 젊은 여자 말인가요? 저는 소리 없이 베란다 문 근처로 다가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수 씨와 30살 남짓한 젊은 여자가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파티에 온 손님 중 하나였는데 저는 그저 직원 중 한 명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부장님 집 정말 멋져요. 사모님도 정말 좋은 분이시고요. 정희는 착하긴 하지. 하지만 요즘 들어 생각이 많아져. 나영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무슨 생각이 많아졌다는 걸까요?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부장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너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요즘 출근이 즐거워. 두 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끊어졌지만 저는 이미 충분히 들었습니다. 민수 씨의 목소리에 담긴 그 부드러움은 결혼 초기에 저에게만 들려주던 톤이었거든요. 어떻게 그날 밤을 버텼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손님들을 정중하게 배웅하고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을 정리하는 동안 제 마음은 천갈래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밤 11시 민수 씨가 침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내일 아침 준비를 하다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응, 나야. 오늘 우리 집에 와서 고생했어. 분명 나영이라는 여자와의 통화였습니다. 아니야, 정희는 아무것도 몰라. 워낙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고. 제가 순진해서 의심할 줄 모른다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정리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끼며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요즘 정희가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거든. 나이가 나이인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의사한테 한번 데려가 봐야겠어. 깜빡하는 게 많아졌다고요? 저는 집안 살림부터 민수 씨 스케줄까지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 그렇게 되면 나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지. 나영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새로운 시작이라니. 통화가 끝나고 민수 씨가 침실에서 나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력이 나빠졌다는 핑계로 병원에 데려가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를 이용해서 저를 어딘가로 보내버리려는 것. 모든 게 젊은 여자와 새로 시작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죠. 민수 씨가 다시 침실로 들어가자 저는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배신이 또 있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화가 났던 건 민수 씨가 저를 그렇게 만만하게 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는 여자라고요? 잠깐만요. 저는 문득 다락방에 쌓여있는 낡은 상자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30년 전 제가 교사였던 시절의 물건들이 그대로 들어있었죠. 당시 저는 문제 학생들도 단숨에 꺾어버리는 카리스마 넘치는 교사였습니다. 김정희, 정신 차려. 내가 그런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었잖아. 저는 찬 바닥에 떨어진 제 교사 도장 하나를 주워들었습니다. 그것은 민수 씨가 결혼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며 버리라고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는 몰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희라고 새겨진 그 작은 도장을 손바닥에 꼭 쥐자 잊고 있던 제 안에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 당당했던 김정희 선생님이 말이죠. 그래, 박민수. 내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진짜 김정희가 누구인지 제대로 보여줄 차례야.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민수 씨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평소보다 더욱 거슬렸고 그의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을 함께 잔 침대가 이렇게 낯설 수 있다니. 새벽 5시 민수 씨가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그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다행히 잠금 번호는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얼마나 뻔뻔한 남자인지. 통화 기록을 열어보자 제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나영이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번호로 거의 매일 통화를 했더군요. 문자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오늘 병원 예약 잡았어. 정희 데려가서 검사받게 할 예정이야. 응, 치매 초기 진단만 나오면 모든 게 쉬워져. 나영아, 조금만 더 참아줘. 곧 우리만의 집에서 살 수 있을 거야.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치매 초기 진단이라니. 그래서 최근 들어 제가 깜빡한다고 자꾸 강조했던 거였군요. 마지막 문자가 가장 끔찍했습니다. 성경 요양원 상담받고 왔어. 시설도 괜찮고 비용도 적당해. 정의 진단서 나오는 대로 바로 입소 가능하다네. 성경 요양원이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준비를 하는 척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잠깐. 성경 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왜 이렇게 익숙하죠? 문득 기억이 났습니다. 3개월 전 민수 씨가 갑자기 제게 물어봤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보, 혹시 치매 관련해서 좋은 병원 아는 데 있어? 회사 부장님이 어머님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왜요? 아니야, 그냥 물어본 거야. 그때는 단순한 질문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저를 위한 사전 조사였던 거죠. 민수 씨가 샤워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정중하게 아침을 차려드렸지만 제 안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시간 있으면 병원에 한번 가보자. 드디어 시작이군요. 병원요? 어디가 아픈가요? 내가 아픈 게 아니라 요즘 너 좀 이상하지 않니? 자꾸 깜빡하고 같은 말 반복하고.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요? 제가 언제 그랬죠? 제가 그랬나요? 잘 모르겠는데요. 봐, 또 그렇게 말해. 어제도 준호한테 같은 안부 인사를 3번이나 했잖아. 아들 준호에게 안부 인사를 3번이라니. 저는 어제 준호와 통화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말로 저를 미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군요. 아, 그랬나요? 제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일단 순진한 척 넘어가 주었습니다. 진짜 계획이 무엇인지 더 확인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경과에 한번 가보자. 미리 예약해뒀어. 미리 예약까지 해뒀다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여보, 솔직히 말하면 나도 걱정돼. 며칠 전에도 가스불 켜놓고 깜빡했잖아.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했다고요? 제가 30년간 집안일을 하면서 그런 실수를 해본 적이 있나요? 이 모든 게 지어낸 이야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민수 씨는 계속해서 거짓 증거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같은 반찬을 이틀 연속 만들었고 어제는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한참 서 있더라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서 있었다고요? 저는 그런 기억이 전혀 없는데 말이죠. 아, 이제 이해가 됩니다. 민수 씨는 지금 제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믿게 만들려는 거죠. 하지만 이런 심리 조작은 저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시절 문제 학생들의 거짓말과 조작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김정희, 정신 바짝 차려. 저 인간이 너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려고 하고 있어. 그렇게 심각한가요? 저는 정말 모르겠는데요. 그게 바로 문제야. 본인은 모르는 거니까.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자. 민수 씨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연기가 정말 자연스럽더군요. 만약 제가 정말로 순진한 아내였다면 완전히 속았을 겁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수 씨와 함께 신경과에 갔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민수 씨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틀림없이 나영이라는 여자겠죠. 진료실에 들어가자 의사가 저에게 간단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아세요? 12월 15일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완벽하게 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저는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민수 씨가 의사에게 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사실 집에서는 증상이 꽤 심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가스불을 켜놓은 채 깜빡하고. 저는 의사와 민수 씨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지금 제 눈앞에서 제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분 말씀으로는 일상생활에서 건망증이 심하다고 하시네요. 정밀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밀검사라니. 이것도 민수 씨의 계획 중 하나겠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오히려 이 기회에 제가 정상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 요즘은 치료법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 치료법이 좋아졌다고요? 벌써 제가 치매 환자라고 단정하고 있군요. 네, 고마워요. 당신이 이렇게 걱정해 주시니까 든든해요. 민수 씨는 제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날 저녁 민수 씨가 또다시 나영이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오늘 병원 다녀왔어. 의사도 정밀검사 받아보라고 하더라. 다음 주에 결과 나올 예정이야. 그럼 바로 요양원 입소 절차 밟을 수 있을 거야. 나영아, 정말 고마워. 내가 있어서 이 모든 걸 견딜 수 있어.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그 모든 대화를 들었습니다. 제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0년을 바쳐 이 남자를 뒷바라지했는데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박민수, 내가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보는구나. 그럼 이제부터 진짜 김정희가 누구인지 톡톡히 보여줄 차례야. 그날 밤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30년 전 교사 시절의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학생들 상담 기록부터 문제 해결 매뉴얼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무서워요. 우리 반 아이들이 선생님만 보면 벌벌 떨어요. 젊은 동료 교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무서운 게 아니라 정확한 거예요. 아이들은 일관성 있는 어른을 원해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교사였습니다.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체계적으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죠. 학급 일지를 펼쳐보니 제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이 보였습니다. 박 학생 마이너스 거짓말이 심함. 부모 면담 결과 가정환경 문제 발견. 단계별 접근 필요. 김 학생 마이너스 친구들 괴롭힘. 3주간 관찰 후 학부모 소환, 전학 조치 완료. 저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데 뛰어났고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누구보다 냉철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능력을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표지에는 인간 심리 분석법이라고 제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수첩을 열어보자 과거 제가 정리해둔 내용들이 나타났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 일눈을 마주치지 않음. 이 불필요한 세부사항 추가. 삶 같은 말 반복. 심리적 압박 가하는 법. 상대방이 예상하지 못한 질문으로 허를 찌르기. 증거 수집의 원칙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팩트만 기록하기. 이 모든 게 지금 제게 필요한 무기들이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 순간 민수 씨가 아래층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뭐 하고 있어? 다락방에서 무슨 소리가 이렇게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옛날 물건 좀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하고 내려와. 저녁 준비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평소와 똑같은 순종적인 아내를 연기했지만 속으로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민수 씨의 회사 내부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출근한 후 저는 그의 서재를 뒤져보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일이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회사 조직도와 프로젝트 자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흥미로운 것을 찾아냈죠. 신규 사업 기획서 마이너스 김나영 작성. 나영이라는 여자가 단순한 비서가 아니라 기획 업무까지 하고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이 기획서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에서 중요한 협상 포인트들이 적혀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내용이 익숙했습니다. 잠깐, 이거 제가 3개월 전에 민수 씨한테 조언해준 내용 아닌가요? 그때 민수 씨가 회사 일로 고민한다고 하길래 제가 교사 시절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했었습니다. 여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봐.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먼저야. 협상할 때는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둬. 그래야 주도권을 잃지 않아. 그런데 이 모든 아이디어가 나영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기획서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런 배신이 또 있을까요? 저는 급하게 휴대폰으로 그 기획서를 사진 찍어 저장했습니다. 언젠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였거든요. 그리고 민수 씨의 수첩을 더 뒤져보니 더욱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정의 병원 검사 결과 마이너스 정상.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 나영이와 상의 필요. 다른 방법 강구해야. 제 병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는 걸 민수 씨는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저에게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정말 치밀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수 씨의 회사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나영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1시 정각 민수 씨가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젊은 여자 하나가 그를 향해 뛰어갔습니다. 키 165cm 정도, 긴 생머리, 명품 가방에 하이힐까지. 전형적인 젊은 커리어우먼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카페로 들어오자 저는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빠, 어떻게 됐어요? 사모님이 의심하지는 않죠? 사모님이라니. 저를 말하는 거군요. 아니야, 정희는 아무것도 몰라. 워낙 순진해서. 또다시 나오는 그 말이군요. 순진하다고요.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가 정상으로 나왔다면서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문제야.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어. 아예 정신과 쪽으로 가보는 건 어때요? 우울증이나 치매 초기라고 하면 정신과까지 동원하려고 하는군요. 좋은 생각이야. 나영아, 역시 내가 있어서 든든해. 오빠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차가운 이성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정희,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저는 조용히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에 서가져온 수첩을 펼쳐 작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적의 약점 파악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증거 수집 마이너스 진행 중. 3단계 반격 타이밍 결정 마이너스 대기. 교사 시절 저는 문제 학생들을 다룰 때 항상 이런 식으로 단계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었죠.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보다 더욱 다정하게 맞이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힘든 일은 없었고요. 응, 그냥 그래. 너는 집에서 뭐 했어? 별거 없어요. 그냥 청소하고 빨래하고. 아, 그런데 병원 검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아, 그거. 아직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아. 거짓말쟁이. 이미 결과가 나왔다는 걸 제가 아는 줄도 모르고. 네, 알겠어요. 혹시 모르니까 미리 좋은 요양원 같은 곳도 알아봐 주세요. 제가 직접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자 민수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만약에 정말 치매라면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좋은 곳에서 전문적인 치료받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보. 민수 씨의 목소리에 가짜 감동이 묻어났습니다. 아마 계획이 쉽게 풀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네요. 그런데 제가 한 말 중에 거짓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당신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거든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방식이 당신과는 완전히 다를 뿐이죠. 그날 밤 민수 씨가 나영이와 통화하는 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나영아, 정희가 오히려 먼저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어. 정말 다행이다. 이제 정말 쉽게 풀릴 것 같아. 쉽게 풀릴 거라고요? 저는 침실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이 짜릿한 기분이 무엇인지 알겠더군요. 바로 사냥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박민수, 김나영. 이제부터 진짜 김정혜 선생님의 수업이 시작된다. 첫 번째 교육 목표 거짓말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하기. 그날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불렀거든요. 김정혜 선생님. 돌아보니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후반 남성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낯익었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죠. 혹시 저를 아시나요? 선생님, 저 이현수예요. 15년 전에 선생님 반 학생이었던 이현수라고요? 그 순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아이였군요. 중학교 2학년 때 심각한 왕따를 당했던 그 학생 말이에요. 현수야. 저도 모르게 그 아이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15년 전 그 깡마른 소년이 이렇게 당당한 어른이 되어 있다니.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현수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니? 변호사 하고 있어요. 대형 로펌에서 일하다가 작년에 독립해서 개인 사무실을 냈어요. 변호사라니. 그 내성적이고 위축되어 있던 아이가 변호사가 되었다고요?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현수의 눈에 진심 어린 감사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현수가 제 표정을 유심히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무슨 고민이 있으세요? 얼굴이 좀. 역시 예민한 아이였어요. 15년이 지나도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잘 읽어내는군요. 아니야, 괜찮아. 선생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선생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었을까요? 현수야, 힘든 일이 있으면 혼자 견디지 마. 어른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그 말씀 기억하세요? 아, 맞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했던 말이었죠. 기억해. 그런데 왜 갑자기 그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그때의 저와 똑같은 표정이세요. 뭔가 혼자 견디고 계신 것 같아서요. 현수의 날카로운 관찰력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했다니. 잠시 망설이다가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현수야, 혹시 시간 있으면 차 한잔 하지 않을래? 현수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30년간의 헌신, 남편의 배신, 요양원 계획, 그리고 제가 수집한 증거들까지 전부 말이에요. 현수는 제 이야기를 한마디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었죠. 선생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겠거든. 선생님이 수집하신 증거들 법적으로 충분히 유효해요.
특히 남편분이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부분이나 가스라이팅 시도는 명백한 정신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정신적 학대라니. 그런 법적 용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일이었군요. 그런데 선생님,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예요. 어떤 증거 말이니? 남편분과 그 여자의 불륜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요. 그리고 재산 은닉이나 횡령 같은 경제적 범죄 증거도 필요하고요. 현수는 노트에 뭔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남편분 회사의 재정 상태나 최근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은 없었나요? 그 말을 듣고 보니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최근에 큰 프로젝트를 따내서 승진했다고 하던데 그 과정이 좀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요? 원래 경쟁이 치열했던 프로젝트였는데 갑자기 쉽게 따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나영이라는 여자가 해외 바이어들과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현수의 눈이 예리하게 빛났습니다. 혹시 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리베이트나 특혜 제공 같은 그런 걸 어떻게 알아내죠? 선생님이 직접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기업 감사 전문가가 있거든요. 현수는 제게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일단 남편분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그리고 회사 내부 고발자를 만들어야 하고요. 회사 내부 고발자요? 네. 남편분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침묵하고 있던 동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게 중요해요. 현수의 치밀한 계획에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때 위축되어 있던 소년이 이렇게 똑똑한 어른이 되다니. 현수야,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려고 하니? 선생님께서 15년 전에 저를 구해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선생님을 구해드릴 차례죠. 현수의 진심 어린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요. 가정폭력이나 정신적 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 지원이 제 주요 업무거든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현수가 변호사가 된 이유를 말이죠. 자신처럼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였군요. 선생님,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이 하나 더 있어요. 뭔데? 절대 감정에 휩쓸리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 선생님이 해오신 것처럼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움직이셔야 해요. 맞습니다. 저는 교사였으니까요. 문제 학생들을 다룰 때처럼 차근차근 단계별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선생님의 안전이에요. 상대방이 궁지에 몰리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현수는 제게 비상 연락망과 증거 백업 방법까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30년 만에 진정으로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났거든요. 현수야, 정말 고마워. 선생님이 너를 제대로 가르쳤구나. 집에 도착하자 민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 와? 마트에서 장 보고 왔어요. 좀 늦은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당황했을 질문이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옛날 제자 하나를 우연히 만났어요. 오랜만에 차나 한잔했죠. 제자를 만났다고? 누구? 이현수라고. 지금은 변호사 하고 있더라고요. 민수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라는 말에 반응하는군요. 변호사라고? 어떤 변호사? 그냥 일반 변호사예요. 착한 아이였는데 잘 컸더라고요. 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제가 변호사와 접촉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현수가 알려준 방법대로 민수 씨의 컴퓨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증거들을 발견했죠. 나영이와 주고받은 이메일들, 회사 돈으로 구입한 나영이 명의의 아파트 계약서, 그리고 해외 바이어와의 부정거래 내역까지.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박민수, 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내가 더 치밀해질 차례야.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야. 현수의 조언대로 저는 더욱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에서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이었죠.
여보, 이번 주 토요일에 회사 창립 기념 파티가 있어. 부인들도 같이 오라고 하네. 네, 알겠어요. 뭘 입고 가면 될까요? 정장 정도면 될 것 같아. 중요한 사람들이 많이 올 예정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실수하지 말라고요? 누가 실수를 할지 두고 보시죠. 파티 당일 저는 15년 전 학부모 면담 때 입던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때의 당당했던 김정희 선생님의 모습이 서서히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 연회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민수 씨는 저를 이끌고 여기저기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우리 와이프 정희입니다. 항상 집에서 저를 잘 뒷바라지해 주죠. 뒷바라지라니. 그 말이 이제는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조용히 회사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민수 씨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반응을 유심히 봤죠. 그때 한 중년 남성이 민수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박 이사, 이번 프로젝트 정말 대단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처음엔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는지 궁금했거든요. 아이디어라니. 무슨 아이디어를 말하는 걸까요? 하하, 그냥 평소에 생각해둔 것들이 있었죠. 거짓말쟁이. 그 아이디어가 누구 것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잠시 후 민수 씨가 화장실에 간 사이 그 동료분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모님, 남편분 정말 대단하시네요. 특히 이번 해외 바이어 협상에서 쓴 전략이 정말 기가 막혔어요. 어떤 전략 말씀이신가요? 상대방 심리를 파악해서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걸 먼저 제시하는 거요.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쪽 양보 한계선을 미리 정해서 주도권을 잃지 않는 전략 말이에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쳤습니다. 그게 바로 3개월 전 제가 민수 씨에게 조언해준 내용이었거든요. 아, 그런 걸 어떻게 생각해냈을까요? 그러게 말이에요. 박 이사가 갑자기 협상의 귀재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엔 그런 센스가 없었는데 말이죠. 예전엔 그런 센스가 없었다고요?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민수 씨가 돌아와서 대화가 끊어졌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회사 사장이 무대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해외 계약을 성사시킨 박민수 이사에게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민수 씨는 자랑스럽게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박 이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탁월한 협상 능력이 없었다면 이런 성과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요? 탁월한 협상 능력이라고요? 그 모든 게 제 것이었는데 말이죠.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민수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협상 전략 정말 대단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응, 그래. 나도 이번엔 정말 잘한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민수 씨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냥 여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떠오른 거야. 여러 자료라고요? 혹시 제가 3개월 전에 말했던 것과 비슷한 건 아니에요? 그때 상대방 심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민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잘 기억이 안 난다고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에 도착하자마자 15년 전 일기장을 꺼내 확인해 봤죠. 그리고 찾았습니다. 제가 교사 시절에 썼던 학부모 상담 기록이었습니다. 문제 학생의 부모와 상담할 때는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둬야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 정확히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남편의 성공이 모두 제 아이디어였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바로 현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중요한 발견이네요. 내일 만나서 자세히 이야기해봐요. 그리고 혹시 그 아이디어들을 기록해둔 자료가 있나요? 자료라니. 저는 갑자기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오래된 상자를 뒤져보니 있었습니다. 제가 민수 씨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써온 일기장들이었죠. 그 안에는 지난 30년간 민수 씨가 회사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제가 조언해준 내용들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가 신입사원들과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조언해줬다. 먼저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고 했다.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고민한다고 해서 시장 조사 방법을 알려줬다.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다고 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줬다.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그 모든 조언들이 현재 민수 씨가 회사에서 쓰고 있는 경영 전략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 씨의 성공은 그의 능력이 아니라 제 아이디어 덕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모든 공로를 자신의 것으로 가로챘던 거죠. 뿐만 아니라 최근 나영이라는 여자 이름으로 된 기획서들도 사실은 제가 예전에 조언해준 내용들이었습니다.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군요. 저를 요양원에 보낸 후 제 아이디어들을 젊은 여자가 낸 것처럼 포장해서 계속 써먹으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다음 날 오전 저는 현수를 만나 모든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선생님, 이거 정말 대단한 증거예요. 남편분이 선생님의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더구나 이 일기들은 30년간 지속적으로 쓰인 거라 조작 가능성도 전혀 없고요. 특히 날짜별로 기록된 내용과 실제 회사 프로젝트 진행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현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제 재산 분할에서도 완전히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됐어요. 남편분의 성공이 선생님의 기여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타이밍이 중요해요. 상대방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모든 카드를 공개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수업을 할 시간이 왔다고 말이에요. 박민수, 30년간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었는지 이제 똑똑히 보여줄 차례야. 그리고 그 모든 걸 어떻게 되돌려 받을지도 말이지.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던 그때 예상치 못한 복병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 준호와 딸 수진이 갑자기 집에 찾아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일이지만 두 아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거실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의 모습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수 씨는 소파 한쪽에, 저는 반대편에, 그리고 아이들은 가운데 앉아 저를 마주보고 있었죠. 엄마, 아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신다고.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기억력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던데 병원에서도 검사 받으셨다면서요? 아, 그렇구나. 민수 씨가 미리 아이들에게 손을 써둔 거군요. 그런 건 아니고. 엄마,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하신다고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변호사까지 만나고 다니신다면서요? 변호사를 만난다는 걸 문제 삼는군요. 현수는 내 옛 제자야. 우연히 만난 거고. 우연히 만났는데 왜 변호사 사무실까지 가셨어요? 수진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미행했다는 말인가요? 그냥 안부 차들렀던 거야. 엄마, 솔직히 말씀하세요. 혹시 아빠랑 이혼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준호의 직설적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생각을? 엄마, 우리가 바보인 줄 아세요? 요즘 엄마가 아빠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완전히 달라요. 수진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아빠 물건들을 뒤지는 것도 봤어요. 들켰군요. 저는 아이들이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민수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셔.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진다고요? 정희야, 아이들 앞에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민수 씨의 교묘한 유도에 저는 곤란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든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죠. 별다른 생각은 없어요. 다만 뭐예요, 엄마? 준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빠가 좀 달라진 것 같아서.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예전보다 늦게 들어오시고 휴대폰도 자주 보시고. 엄마, 그건 아빠가 회사에서 승진하셔서 바쁘신 거잖아요. 수진이 아버지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우리 가족을 위해 일하시는데 그걸 의심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니. 만약 아이들이 진실을 안다면 과연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수진아,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럼 무슨 뜻이에요? 엄마가 요즘 하시는 행동들을 보면 아빠를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준호도 수진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도 걱정돼요. 엄마가 괜한 의심으로 가정을 파탄내는 건 아닌지. 가정을 파탄낸다고요? 누가 가정을 파탄내는 건지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애들아, 너희가 모르는 일들이 있어. 그럼 말씀해 보세요.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수진이 도전적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털어놓을까?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까? 하지만 아이들의 적대적인 시선을 보니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설명해봤자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지금은 말하기 어려워. 왜요? 정말로 아빠가 잘못한 게 있다면 당연히 말씀하셔야죠. 준호가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엄마가 예민해지신 건 아니에요? 갱년기라서? 갱년기라니. 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든 것을 갱년기 탓으로 돌리려는 건가요? 그때 민수 씨가 마치 저를 걱정하는 남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애들아, 엄마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 엄마도 힘드실 거야. 정말 뻔뻔한 연기였습니다. 아빠,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가 계속 이런 식이면. 일단 엄마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안정될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민수 씨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아이들을 미리 설득해서 저를 의심하게 만들고 혹시 제가 진실을 폭로하더라도 아무도 믿지 않도록 포석을 깔아둔 거였죠. 엄마, 우리 솔직하게 말할게요. 수진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엄마가 정말로 아빠와 이혼하려고 하신다면 저희는 아빠 편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왜냐하면 아빠는 저희를 위해 평생 고생하셨거든요. 그런 아빠를 근거도 없이 의심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거도 없이라니. 준호야, 너도 같은 생각이니? 네, 엄마. 죄송하지만 저도 수진이와 같은 생각이에요. 아빠가 뭘 잘못하셨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30년을 키운 제 아이들이 저에게 등을 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엄마가 거짓말쟁이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해라고요? 엄마, 혹시 정말로 병원에서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때요? 요즘 갱년기 우울증 치료도 잘 된다고 하던데. 갱년기 우울증 치료라니.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거든요. 알겠어. 너희 마음은 잘 알겠다. 엄마, 화내지 마세요. 우리도 엄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에요. 응, 고마워.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간 키워온 아이들이 저보다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더 절망적인 건 아이들의 선택이 이해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정말로 아버지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훌륭한 남편이고 아버지로 보였을 테니까요. 반면 저는 그저 집에서 살림이나 하는 평범한 주부였고요. 민수 씨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상황을 만들어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아이들마저 저에게서 등을 돌린 지금 저는 정말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과 함께 다른 감정도 느껴졌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내 아이들까지 이용해서 나를 고립시키려고 하다니. 저는 눈물을 닦고 현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이들마저 남편 편을 들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것 같아요. 곧바로 현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진실은 결국 밝혀집니다. 선생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에게는 진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선택한 것은 그들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진실을 안다면 분명 달라질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고. 이제 모든 카드를 공개할 때가 왔다고. 김정희의 마지막 수업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야. 이번에는 정말로 완벽하게 누구도 반박할 수 없도록 가족 회의를 하자. 일주일 후 일요일 오후 저는 평소와 다른 단호한 목소리로 가족들을 거실에 불러 모았습니다. 민수 씨와 준호, 수진이 모두 소파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문제가 있는 엄마를 바라보는 시선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았거든요. 뭔 일로 갑자기 가족 회의를 하자는 거야? 민수 씨가 귀찮다는 듯 물었습니다. 30년간 우리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서 저는 테이블 위에 두꺼운 파일 몇 개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북도 함께 준비했죠. 엄마, 또 무슨 이상한 얘기 하시려는 거 아니죠?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얘기가 아니라 그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에 대한 얘기야. 저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30년간 제가 써온 일기장의 복사본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성공 비결이야. 그 순간 민수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조용히 하고 앉아 있어. 오늘은 내가 말할 차례니까. 제 목소리에는 30년 전 교실에서 문제 학생들을 다룰 때의 그 카리스마가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을 시작할게. 저는 1995년 5월 3일자 일기를 펼쳐 보였습니다. 민수가 신입사원들과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조언을 해줬다. 상대방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라고 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아이들을 번갈아 보며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2018년 3월 15일자야. 민수가 해외 바이어와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해서 조언했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미리 정해둬야 주도권을 잃지 않는다고 했다.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데요? 지난주에 너희 아버지 회사 파티에서 사장님이 칭찬하. 신 그 혁신적인 협상 전략 기억나지?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든 아이디어가 내가 지난 30년간 너희 아버지에게 조언해 준 것들이야. 저는 노트북을 켜서 준비해둔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민수 씨의 회사에서 성공한 주요 프로젝트들과 제 일기의 날짜가 정확히 매칭되는 비교표였죠. 이건 설마. 수진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네, 맞아.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의 성공은 사실 내 아이디어들로 만들어진 거야. 민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정희야, 지금 무슨 헛소리를. 헛소리라고? 그럼 이것도 헛소리일까? 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현수가 도와 확보한 민수 씨 회사의 내부 자료들이었습니다. 이건 최근 3개월간 너희 아버지와 나영이라는 여자가 주고받은 이메일이야. 화면에 민수 씨와 나영의 이메일이 떴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아, 이건 오해야. 업무상. 업무상이라고? 그럼 이것도 업무야? 저는 민수 씨와 나영이 나란히 커플링을 끼고 있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거실에 찬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빠, 이게 정말이에요? 수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애들아, 이건 엄마가 오해해서. 오해가 아니야. 저는 세 번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건 너희 아버지가 나영이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계약서야. 우리 집 돈으로 말이지. 그리고 이건 병원 검사 결과야. 내가 정상이라는 결과가 나왔는데도 너희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어. 저는 의료 진단서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 요양원 상담 기록이야.
너희 아버지가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미리 상담받은 거지. 모든 증거가 차례로 공개되자 아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게 다 진짜예요? 준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그리고 마지막 수업이 하나 더 남았어. 저는 휴대폰을 켜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나영아, 정희는 아무것도 몰라. 워낙 순진해서 의심할 줄도 모르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곧 정리할 수 있을 거야. 민수 씨의 목소리가 거실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충격적인 내용이야. 요즘 정희가 깜빡깜빡하는 게 많아졌거든. 나이가 나이인지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고. 의사한테 한번 데려가 봐야겠어. 아빠가 엄마를 속였다는 거예요? 수진이 경악하며 물었습니다. 속인 정도가 아니야. 가스라이팅이라고 해서 상대방이 미쳤다고 믿게 만드는 심리적 학대야. 그 순간 민수 씨가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이 모든 게 불법 도청이야. 불법이 아니야. 우리 집에서 나눈 대화를 녹음하는 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어. 변호사한테 확인했거든.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야말로 진짜 불법을 저질렀지. 회사 돈 횡령에 세금 포탈에 부정거래까지. 민수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현수 변호사가 이미 다 조사해뒀어. 검찰에 고발장도 준비되어 있고. 엄마. 그럼 우리가 아빠를 의심한 엄마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준호가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오해한 게 아니야. 너희는 아버지가 보여준 거짓 모습만 봤으니까. 저는 아이들을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선택해야 해. 거짓말쟁이 아버지를 계속 믿을 건지, 30년간 진실하게 살아온 엄마를 믿을 건지. 수진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우리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괜찮아. 너희도 속은 거니까. 그때 민수 씨가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엎드렸습니다. 정희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해달라고? 저는 민수 씨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간 내가 너에게 바친 모든 것을 짓밟아 놓고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제발 정희야. 나 없으면 너도 힘들잖아. 나 없으면 너도 힘들다고. 잘못 생각했구나. 저는 마지막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건 이혼 서류야. 그리고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서. 현수 변호사가 계산해 봤는데 20억 정도 될 것 같더라. 20억이라고? 민수 씨가 기겁했습니다. 너의 성공이 내 아이디어 덕분이라는 게 증명됐으니까 당연한 결과지. 저는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수업을 정리할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로 쌓은 성공은 언젠가 무너진다는 것. 준호와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새로 시작할 거야. 이번에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오롯이 내 힘으로.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정희야, 제발. 민수 씨가 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 그리고 일주일 안에 이혼 서류에 서명해서 보내줘. 문을 나서기 전에 저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수진아. 엄마는 너희를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엄마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 거야. 그렇게 저는 30년간의 거짓 결혼 생활을 끝내고 진짜 김정희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을 향해 걸어나갔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민수 씨의 절규 소리는 더 이상 제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자유를 찾았으니까요. 1년 후 저는 다시 교단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들, 오늘은 문제 학생 상담에 대한 실전 사례를 나눠보겠습니다. 서울교육청 교사연수원에서 열린 특별 강의실에는 젊은 교사들이 가득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경력 30년의 베테랑 교사이자 교사들을 가르치는 강사가 되어 있었죠. 이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현수의 도움으로 재산 분할과 위자료를 받은 저는 강남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교육 관련 사회적 기업을 설립했습니다. 새로운 시작 교육센터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위기의 청소년들과 그 가족들을 상담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와주는 일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험이 드디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어요. 김정혜 선생님의 상담을 받고 나서야 우리 아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화합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들려오는 이런 감사 인사들이 제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안에서 잠들어 있던 진짜 김정희가 완전히 깨어났다는 느낌이었어요. 30년 전 그 당당하고 능력 있던 교사가 아니라 그보다 더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성으로 말이죠. 어느 봄날 오후 사무실에서 상담 기록을 정리하고 있는데 현수가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박민수 씨 회사가 결국 파산했어요. 부정거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해외 바이어들이 모두 손을 뗐거든요.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사기와 횡령 혐의로 기소됐어요. 실형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나영이라는 여자는요? 벌써 다른 남자한테 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지니까 바로 등을 돌렸나 봐요. 현수의 말에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 씨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선택을 했던 과거의 그에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였죠.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쌓아둔 재산도 다 배상금으로 나가고 취업도 어려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는데 말이에요. 며칠 후 정말 오랜만에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저 준호예요. 혹시 시간 되시면 만날 수 있을까요? 목소리에 많이 지쳐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강남의 작은 카페에서 만난 준호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신만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모습이었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뭘 미안해하니? 아빠 편을 들고 엄마를 의심했던 것. 정말 바보 같았어요. 너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진실을 몰랐으니까. 하지만 엄마는 그 모든 걸 혼자 견뎌내셨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지금 너무 후회돼요. 아빠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준호야, 후회하지 마. 이 모든 일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엄마한테 너무 못했어요. 저와 수진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저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할 필요 없어. 대신 이제부터는 진실을 보는 눈을 기르렴. 엄마는 정말 어떻게 그렇게 강하실 수 있어요? 강한 게 아니라 진실했을 뿐이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았던 거고. 그날 준호는 자신의 근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다니던 회사에서 잘렸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다고 했어요. 수진도 마찬가지였고요. 엄마, 정말 죄송하지만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도움? 취업이요. 엄마가 하시는 일에서 일할 수 있다면.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었거든요.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든 들을게요. 첫째, 과거를 완전히 정리해야 해. 아버지에 대한 미련이나 그 시절에 대한 향수 모두 버려야 하고. 네, 알겠어요. 둘째,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해. 내가 너희 엄마라고 해서 특별 대우는 없어. 당연히 그래야죠. 셋째,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한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해. 준호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하시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6개월 후 준호와 수지는 제 교육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일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준호는 자신처럼 아버지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상담하는 일에 적성을 보였습니다. 본인의 경험이 있어서인지 아이들과 잘 소통했어요. 엄마, 이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뭘 깨달았는데? 진짜 성공이 뭔지요. 아빠는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았지만 결국 모든 걸 잃었잖아요. 하지만 엄마는 모든 걸 잃은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더 큰 걸 얻으셨고요.
더 큰 게 뭐라고 생각하니? 자유요. 그리고 진짜 자신이 되는 거요. 아들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제 모습이 보였습니다. 주름은 더 늘었지만 눈빛은 더욱 맑고 당당했어요. 30년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김정희가 아니라 진짜 김정희로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디선가 민수 씨도 이 별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까도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이상 미움이나 분노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뿐이었어요. 그 사람도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말이죠. 핸드폰을 확인하니 현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상담 예약이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혼을 고민하는 50대 여성분이신데 30년간 남편의 뒷바라지만 하다가 배신당했다고 하네요. 또 다른 저와 같은 상황의 여성이군요. 저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로 약속 잡아주세요. 그분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인지 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김정희 정말 잘했어. 이제야 진짜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을 살고 있구나.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30년의 배신과 상처를 딛고 일어선 진짜 김정희로서 말이에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따뜻한 인사 전해드릴게요.